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죠. 예, 7월입니다. 하반기 이제 접어들고 있죠. 상반기 이제 변화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 올 초에 저희가 한번 그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그 후에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사실 많은 변화가 좀 생겨나고 있고요. 또 여전히 그 이슈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자이TV가 준비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은 과연 어떨 것인지. 자, 두 번째,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청약.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6월부터 이제 세금 체계가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대책,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부동산에 관련된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분들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번씩 저희가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예, 가격이 과연 오를 것이냐, 아니면 내릴 것이냐, 아니면 약간 좀 유보죠. 뭐 보합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은 오른다고 이제 우리 김경민 교수님만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뭐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뭐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세값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기 네네네, 때문에요. 요즘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반기에 또 그 상반기에 항상 6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2년 연속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여서 이제 집값이 조금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올라가야 될 것보다 조금 못 올라간 상태라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신 교수님. 예, 뭐 정부에서도 풍부한 유동성이라든가 네네. 가구 문화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바뀐 바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작년부터 전세난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많았는데 전세 공급이라든가 이게 또 늘어난 바가 없고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반기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주변 환경이 이제 바뀐 게 크게 없죠. 뭐 사실 예. 이제 금리를 오른다는 뭐 발표는 있는데 사실 예. 아직까지 뭐 실행이 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유동성 풍부 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예. 예. 우선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게요. 이게 네. 부동산도 그 가치제로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부동산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국고채의 10년 만기 그렇다 높아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일들은 항상 같이 올라가요. 이주열 이번에 한흥 총재가 네. 굉장히 세게 얘기했거든요. 올해 안에 올릴 수 네, 있다. 올린다. 예. 제가 봐서 이 기준금리가 올리는 시간 부동산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주거용 부동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데 이제 고개를 좀 수긍을 하신 그런 의미로 네. 끄덕이셨는데 네. 예,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지역마다 좀 흐름이 다를 것 네네. 같아요. 일단 제가 작년 초중반서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도, 전북 이 6지역은 거의 다네. 근데 광역시나 이제 주요 지역들은 다 빼고요. 근데 이 지역들은 작년 이제 초중반을 기점으로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지방은? 여전히 허리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꽤 약간 좀 이제 소외됐던 이제 지방은 좀 올라갈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 지역들은 수도권이 이제 상승했던 뭐 16, 17, 18, 19년에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지방 지역들은 여전히 견고한 상승의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구나 일부 이제 광역시들은 네네네. 지금 상당한 고평가 지금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여전히 아직은 수도권에도 이 뜨거운 상승세가 지속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다. 불안한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전문가분들 이제 세 분은 이제 상승인데 근데 한 분은 약간 좀 불안한 상승을 말씀하셨고 이제 두 분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유동성도 있고 어쨌든 그동안 이제 패턴을 봤을 때 이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동산 핵심 포인트들을 저희가 키워드로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바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인데요. 자, 3기 신도시 이제 곧 이제 뭐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하고 조금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이제 집이 지어질 걸 약속을 하고 이렇게 청약을 하는 것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아왔던 방식이라면 이 사전 청약은 택지가 준비가 될 거니까 이제 곧 할 분양에 대해서 미리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사전 청약의 장점은 뭐예요? 사전 청약의 장점은 일단 아주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주택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당첨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공공에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분양 물량을 더 늘려주는 게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 본청약에 한 번 더 도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약간 그래도 당첨이 되고 나면 마음이 든든한 그렇죠. 예, 면이 안심 있잖아요. 있죠. 예. 네, 그렇게 든든한 마음을 할 수 있는 약간 보험과 같은 그런 청약 제도이다. 그래요. 일단 공급되고 있는 그 택지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네네.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은 자, 이제 당신이 집을 찜했으니 걱정 마시오. 이런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집을 찜했으니 이제 4, 5년 동안 전세만 살아야 돼요. 그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매매로 돌아갈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세 월세로 나오면은 전월세 시장은 좀 나빠진다가 하나가 있고 과거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했을 때 재밌는 게 그때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러네. 그래서 사전 청약 예. 해놓고 본청약 안 한 거예요. 한 30, 40% 정도가 본청약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게 지금 해서 이제 워낙 상승하니까 지금은 확 달라붙지만은 좀 몇 년 지나서 꺾이면은 사전 청약 한 사람이 자기를 또 뗄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그럼 이제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예, 말씀이신 그래서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이제 계속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고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좀 시장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니까 7월 15일부터 이제 그 사전 청약이 3기 신도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지역들이 괜찮아요. 인천 계양도 있고 뭐 성남도 있고 뭐 이제 남양주도 있고 해서 이제 가구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4,400여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뭐 유망한 지역이 어딜 것 같은지 유망한 지역이 어디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이제 성남 쪽이 이제 일자리가 계속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분당 가기도 가깝고 뭐 예,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라면 저 같으면 셋 중에는 성남 쪽을 저는 꼽을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이제 성남이 좋겠다. 예, 그래요. 김경민 교수님.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서울 안에 그 잡센터가 강남, 종로, 여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옆은 되게 좋아요. 사실 접근성이 좋기 네네네.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도 성남 복정이 좋은 게 성남 복정은 이 송파, 강남의 오피스타운하고 판교 그리고 정자당 부분 네네네. 분당 쪽에 있는 타운의 중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남 복정이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신 교수님은요? 저도 뭐 성남 복정이 제일 좋은데 너무 성남 일변도라서 인천 계양도 한번 괜찮지 않냐. 그게 이제 교통도 좀 대중교통 인천 계양 연결적으로.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만 보면은 신도시급이 아닌데 부천 대장지구라 해서 두 개를 합치면 신도시급이 돼요.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그 두 개가 붙어 인프라를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네. 예,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냐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합이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특히 이제 마곡지구에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그 지역에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마곡 출퇴근 그쪽도 가깝죠. 관심을 예.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수요자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2기로 가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 이제 3기로 가는 게 나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예, 어떠세요? 예. 이제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도시가 소위 살기 좋은 도시, 네, 동탄, 맞아요. 뭐 광교, 위례, 뭐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게 인프라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곳에 분양이 가능만 하시다면 사실 빨리 내 집에 들어가 사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얼른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당첨이 돼야 또 들어가시는 거니까 당첨 여력이 안 되는 여러 조건이 안 되시면 그래도 3기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2기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 서울이 있고 2기 신도시가 있으면 그 사이에 3기 신도시가 있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적으로 보면은 3기 신도시가 훨씬 유리하지요. 2기 신도시라고 해서 멀다 해서 다 배척하지 말고 지하철 연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는 지역들 중심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먼데 자기 직장하고 너무 먼데 이런 데는 조금씩 좀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요. 예. 자, 두 분. 예. 김 아, 교수님. 예. 저는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어디를 포지셔닝 하느냐예요. 자기가 거기서 정말 재밌게 가족들과 그래요. 함께 그냥 살 행복하게 것인가, 살 것이냐. 예. 예. 아니면 정말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뭘 할 것이냐인데 저는 그 관점에서 본인이 판단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예. 아, 네. 현재 이제 그 서울을 비롯한 서울과 인접한 지금 수도권은 지금 역사상 최고의 버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살얼음판 상승장이 깨질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보다 뭐 예를 들면 뭐 30%, 40% 이상 저렴하게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적금 차원에서 그렇게 무리되지 않는 수준에서 도전을 해보시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기도. 예. 네네. 그냥 내 기준에서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조금 이 매매가 좀 용이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바로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예. 자, 부동산 세금, 예, 재산세, 종부세, 뭐 양도세 관련해서인데, 자, 일단 말이죠. 예, 정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다주택자의 어떤 그 물량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뭐 보유세를 이제 좀 많이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부터 실제로 이제 이게 재산세도 그렇고 이제 종부세도 그렇고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정부의 의도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는지 일단은 뭐 이게 이제 6월 지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 시장에서 어떤 뭐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까? 약속의 시간이었죠. 6월. 예, 6월 전에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으나 그렇죠. 예, 많은 다주택자분들은 이미 19년과 또 20년에 이제 물건을 많이 정리를 이미 하셨고요. 그때 세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알고 계셨어요. 대책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지 않으면 우량의 다주택자의 물건이 나오긴 지금 시장이 그래, 내가 어렵고요. 버티겠다. 네, 이번 5월 달까지 활발하게 나왔던 물건은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세제 인상의 어떤 효과는 크게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네. 자, 김 교수님. 이게 양도세하고 보유세는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보유세는 매년 내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도세가 1가구 2주택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은요. 1가구인 경우에도 그 고가 주택 갖고 있으면 상당하기 네네네. 때문에 자기가 이걸 팔고 어디를 갈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뭐 제 지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북촌에 있는 한옥을 살려고 했는데 한 30평대가 9억에서 10억이거든요. 네. 그걸 팔고 양도세를 내고 그 노인 두 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아예 안 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너무 부담이 높기 때문에 아마 매도를 주저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아,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예. 보유세는 몰라도 예. 예, 보유세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양도세는 예. 사실 쉽지 않다. 예. 그동안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양도세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인데 양도세 내고 실제로 손해 지는 거를 생각을 하면 아, 차라리 아파트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내려가도 들고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증여 쪽으로 많이 선택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뭐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이제 뭐 박형준 시장 들어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서울 지역의 어떤 부동산 정책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권 쪽에서 약간의 뭐 각성 아닌 각성해서 야 이게 이제 뭐 민심이 이런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세금 완화 정책에 대한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2%뭐 지난번에 네, 보니까 뭐 그런 보도도 2%.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자 이런 것들 어쨌든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세금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이게 좀 영향이 어떻게 좀 미칠까요 집값에?
단기적인 영향은 이제 내년에 큰 굵직한 선거들이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지자체 네네.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거의 풀에 영향을 미칠 그 유권자 분들은 조금 구제의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다주택층이나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양도세의 기본 원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팔더라도 이 사람이 옆집으로 이사는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살다가 팔고 나서 애를 하나 더 놓아서 큰 집으로 가야 된다. 네. 큰 집으로 가는데 돈이 더 줄어서 가요. 맞아요. 더 늘어서 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주거 복지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세금을 위한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인데 7.2%를 냅니다. 제일 많이 낸 사람은. 한 20년 내면 국가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정부의 어떤 이런 부동산 정책들을 세금 정책들을 보게 되면 너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거래를 너무 이제 위축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저는 이제 상당한 좀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뭐 내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뉘앙스는 좀 하겠지만 뭔가 어떤 좀 시장을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집값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아까도 이제 우리 저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방은 좀 올라가고 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후폭풍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제 핀셋 규제의 후폭풍. 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이제 광역시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이제 경기 파주 그리고 이제 충청도의 천안 그리고 이제 경남의 또 창원 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런 사실 그 지방인데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또 이제 규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시장 부동산을 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방시장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방의 공급이 또 많이 해결이 되고 있어서 미분양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좀 해소화되면서 그럼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곧 물량이 없을 거니까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김 대표님. 그러니까 지방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근데 최근에 수도권이 뭐 14, 15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최근까지 올랐죠. 꾸준하게 올라온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락했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입주 물량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은 또 줄어들고 그리고 또 지방 중에서도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또 증가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작년 이제 초중반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규제까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소외된 지역들이 대다수 이제 비조정 지역, 즉 규제로부터 벗어난 지역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질적인 가치와 규제에 대한 부분들과 겹쳐서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도권이 위험하다고 했지만 모든 수도권이 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평택 같은 경우는 수도권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 평택은 16, 17, 특히 18, 19는 계속 하락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것 같아. 작년 초부터 이제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평택에 거예요. 무슨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분위기 좋던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6월에 분양 예정이 이제 평택 지지역 자이도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실수요자분들은 한번 해보실 만할 것 같고요. 제가 보도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산다는 네, 그런 맞아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사실은 국가 전체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도시가 그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 왔다 갔다 특히 네네네. 저점하고 고점이 굉장히 다르고요. 각 도시마다 그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볼 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수요로서 소득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걸 보고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방도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이제 규정이 이제 계속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기가 없는 그런 지역, 일명 이제 그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양도세가 1년 미만 기준이 기존 50%에서 70%.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세금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자기가 실수요자 아니면은 사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50에서 70%로 이제 상향이 됐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것이다.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지금 이제 지방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핀셋 규제를 의해서 비규제를 찾아가는 투자자 수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양권 양도세가 이제 단기 세율이 1년 미만에 거래를 하게 되면 70%로 상향된 거예요. 예.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득이 나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지. 이제 이런 그 정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을 지금 너무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투자 수요를 찾아가는 이 수요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30%라도 먹겠다. 뭐. 예, 22나 23년 정도에 이제 조금 좋아질 것 같은 지방 시장은 너무 빨리 또 발을 빼시게 되면 좀 손해 보실 수도 있어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뭐 두 분은 뭐 설명하실 거 예, 있나요? 뭐 사실 중소도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투자 왜냐하면 관점에서. 물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빠져나갈 때 못 빠져나갈 수 있다는 문제가 맞아요. 있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어느 대도시권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도시권 평균 대비 거기에 일자리나 인구수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면 그나마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도 인구가 200만이 안 되는데 전주는 계속 성장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거기 이게 뭐 계속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예. 몰려요 이쪽으로.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그 본인이 사는 그 대도시권에서 이 중소도시가 향후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보시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자, 김 대표님. 아, 네. 뭐 이제 분양권 양도세를 뭐 70% 상향한다라고 해서 이제 현재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규제 이제 큰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2003년 가을서부터 이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네. 그리고 4, 5년 동안 굉장히 이제 뜨거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었고, 그리고 2008년부터 또다시 지방 시장, 그러니까 규제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지방 시장이 또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래서 금리 위기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지방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었거든요. 과거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부가 2007년부터 또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4년 정도가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큰 트렌드로 보면은 이제 지방 시장이 또다시 어떤 대세로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이제 네 분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뭐 사실 이제 세제 개편에서 이제 올린다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사이클 자체는 지방도 이제는 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께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 도시 중에서도 이 도시 한번 주목해봐라 해서 도시를 하나 좀 찝어주시고 뭐 이유를 저희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어주시죠, 뭐 그럼. 예. 저는 이제 양대산, 군산하고 서산 예. 대표 이제 유망 지역으로 꼽았는데요. 예. 일단 먼저 서산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 대비, 전세 대비, 물가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급속도로 많이 줄어들어서 미분양도 얼마 없고요. 향후 입주 물량도 매우 작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뭐냐면 충남에서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서산이에요. 서산.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와 세대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유망하게 보는 지역은 어디냐,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 예, 군산을 유망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2012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군산이에요. 군산이군요. 예, 2012년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락한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하락한 이유는 일단은 좀 고평가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입주 물량도 있었고 또 군산의 지역 경제가 맞아요. 기업들이 계속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던 네네네.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이제 2020년 초중반서부터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상 군산은 굉장히 많이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거예요. 군산 같은 경우는 제가 발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군산은 지금 한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재밌는 표현 같게 아주 뭐 네. 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네, 김 교수님. 세종하고 대전 인근인데요. 근데 세종은 좀 많이 올랐는데도 많이 불구하고. 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양쪽 당에서 이 충청권 표를 잡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낼 여러 가지 거예요. 공약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2010년대 초반에 서울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지방 급등한 데 많거든요. 뭐 김해 뭐 이런데. 네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완전 사이클이 달라서
섣불리 들어가신 건 안 되고요. 좀 큰 그림 보고서 인구수하고 뭐 일자리 패턴 보고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적으셨어요. 예. 예, 지금 우리 지역이 언제 좀 살아나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단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또 보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네. 일단 실수요로 우리 네네. 동네가 언제 살아나느냐가 궁금하시면 지금 현재 제주는 이미 물량이 없어서 많이 가격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북도 지금 현재 물량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요. 이제 그런 힘든 시기 지나가고 있는 충북. 중이고요. 세종은 21년만 지나면 이제 물량이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을 좀 따로 보셔야 되는데 대전은 향후에 재개발한 물량들이 좀 입주가 있기 때문에 좀 항상 같이 갔었는데 좀 따로 보실 네네네. 필요가 있고요. 이제 22년 이후를 지나가면 전북하고 광주가 22년만 지나가면 이제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계신다면 22년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하시거나 좀 힘들 때 좀 참았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강원이라든가 경북 같은 경우는 23년 이후면 이제 그때부터는 물량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게 되면 이제 분양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안 좋다고 네네네. 바로 이렇게 처분하시기보다는 이 기간을 살펴보셔서 언제 이제 처분하면 좋을지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그 분양 시장, 뭐 지방 분양 시장 스케줄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말이죠. 뭐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키워드에서 이제 저희가 네 번째 키워드를 정해봤는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은 어쨌든 이제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뭐 자기 어떤 재량으로 이제 뭐 완화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완화 공약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게 사실 이제 강남에서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약간 변화의 새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좀 뭐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신 교수님. 그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년 선거 있는데. 임기가 4년이다. 그러면 아마 재개발 재건축 지금부터 확 밀어붙일 수 그렇죠. 있는데 내년 선거를 봐서 이제 특히 재건축을 풀어줘서 가격이 폭등했다. 뭐 음마아파트 풀어줘서 강남이 움직였다. 아마 내년 재선은 보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핫한 지역들 재건축은 그냥 묵일 가능성이 높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핫한 것들 누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것들은 아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지역들은 좀 힘들 것이다. 이선 그룹에 있는 재개발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재개발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진행되고 있었던 재개발 그냥 진행되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공공재개발에 대한 궁금증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청산되는 이런 문제들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도가 나지 않았거나 진행을 포기했었던 이런 지역들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런 제도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또 가자 이거 한번 해볼 것 같아서 움직임들이 좀 있고요. 단 너무 제도가 복잡하니 그 복잡한 제도 속에서 내가 샀는데 뭐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든가 청산당하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공부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다. 예. 좀 투자를 막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이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자, 김 대표님. 아, 네. 이제 그 아파트 나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의 이 아파트 노후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시장이 계속 올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새 아파트로 태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새 아파트로 태어났을 때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저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얹혀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과연 이게 2, 3년 지나서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2010년대 초반과 같은 흐름이 온다라면 그때도 과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건지 아마도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하락장에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재건축 그러니까 좀 오래된 아파트.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스탠스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사실 이제 그 공공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건축 사업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인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조금 이제 사업성이 낮고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 좀 공공이 좀 주도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또 주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이크로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공공주도 뭐 직접 시행도 있고 공공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보면 다 이제 소규모 사업들 위주로 아까도 말씀하신 그 것처럼. 한계 사업들 이거 아니면 도저히 안 풀리는 사업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공공이 사업장들이 나서는 거니까. 공공이 예. 나서고 있다. 그것도 이제 지금 몇 개 시범 사업은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지어지고 나면은 지역 민원에 아주 뭐 크게 봉착할 겁니다. 네네. 네, 우리 이 대표님. 그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요. 이제 20년에 발표됐던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많은 속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성북구에 좀 많이 있고요. 이제 1차 선정된 지역들은 지금 활발하게 이제 컨설팅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이런 지역들은 좀 호의적이세요. 아하. 이런 데는 조금 빨리 아까 말씀드린 뭐 20년씩 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기 때문에. 예, 요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김 대표님. 아, 네. 저도 이제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 어떻게 보면 주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가급적 공공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민간이 좀 활발하게 시장 경기에 네. 맞게끔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펼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